먼저 추천 시스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경영학과 출신이라 경영학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였어요. 이 연관 규칙이라고 해서 실은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데이터 마이닝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나눠서 과목을 나눠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이제 축으로서 이제 존재를 했었고, 경영학과 안에서도 이제 마켓 쪽에 이제 유통물류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얘기하는 알고리즘, 누가 나를 이렇게 끌어들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게 만들고 있는 알고리즘이 여기서 시작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관규칙이라고 하면 먼저 제일 많이 쓰인 게 이렇게 구매 내역을 분석을 해서 아이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쪽으로 쓰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물건들을 봐서 얼마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다고 하면 A라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B라는 물건을 추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많이 쓰이는 예시가, 예전에 이 장바구니 분석을 처음에 했던 마트에서 말도 안 되게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는 장바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개의 연관성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분석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기저귀를 사라는 심부름을 남편이 해서 와가지고 기저귀를 사면서 맥주 한 캔을 집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와서, 그래서 그 마트에서 이제 기저귀 옆에다가 맥주를 진열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확 높였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 연관규칙 알고리즘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바구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장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있나를 무시하고, 몇 개를 샀는지 무시하고 그냥 있다 없다만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템들이 뭐 과자, 맥주, 우유, 커피, 치즈, 라면 이렇게 돼 있고 고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각 고객별로 이런 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각형 매트릭스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이거를 롯데마트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롯데마트가 상품 종류가 35,000개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35,000개의 아이템이 쭉 나열이 되고요. 고객 수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활성 고객만 쳤을 때 250만이가 됐어요. 250만 명의 이제 35,000개의 상품으로 이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봐도 연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규칙 쪽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거에 대비해서 쓰려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데이터 양 때문에 연산 속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굉장히 집중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연관규칙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이 뭐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지도라고 하면 서포트 A, B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에요. 실제로는 A 상품에 대한 지지도라고 하면은 이 전체에서 A가 몇 번 노출이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품에 의미가 실은 있나,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분석에 활용이 되는데,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가 발생한 중에서 A를 제품을 산 사람 중에 B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 네, 몇 명이냐, 이런 숫자를 확률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향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 더 꼬아서 어떤 얘기냐면은 A를 산 사람 중에 B를 산 사람, 과연 과자를 산 사람 중에 맥주를 산 사람이 50%가 돼요. 그럼 되게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과자 산 사람 중에 절반은 맥주를 사는구나. 근데 과자를 무시하고 맥주 산 사람을 보니까 50%가 돼. 그러면 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향상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둘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단순한 확률 계산인데, 이 확률 계산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거대한 매트릭스 테이블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관규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0개에다가 250만 명 곱하면은 그게 이제 롯데 슈퍼가 그 정도인데, 만약에 뭐 롯데 L포인트 전체 회원이다 그러면 2천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월마트다 이래버리면 코스트코 이런 데는 이제 회원수나 제품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이 계산을 어떻게 다 하지? 다 하긴 좀 힘들다 해서 나온 게 이 에이프라이오리 알고리즘이란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주장은 뭐였냐면 내가 이 지지도나 이런 것들 계속 분석해 보니까 야, 일정 수준 이하의 제품은 분석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규칙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과자 산 사람 중에 맥주 산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과자도 사고 맥주도 사고 뭐 오징어도 샀을 때 그 다음에 뭐 샀지? 면도기 샀나?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의 수가 아이템 수에 이제 거의 뭐 팩토리얼 수준으로 올라가요. 계속 곱해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를 해보니까 가령 A를 산 사람 중에 조건을 구하다가 A, B를 두 개 동시에 산 사람에 대한 조건도 구해야 되고 A, B, C를 다 구한 사람의 조건도 구해야 되고 A, B, C, D를 다 구매한 사람의 조건을 구하다 보면 연산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 B 자체가 구매한 양이 너무 적어. 전체 구매 건수가 뭐 100만 건인데 100만 건 중에 10건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A, B 자체는 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으니까. 더 웃긴 거는 A, B, C, A, B, D, A, B도 어차피 A, B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산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은 이 A 프라이오리 알고리즘은 어느 쯤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연산하지 말자. 그러면은 속도를 좀 높여서 우리가 원하는 핵심적인 연관 규칙을 분석해야 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 알고리즘이에요. 옛날 알고리즘이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대용량 연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핵심적인 부분에만 속도를 내자. 그래서 먼저 이제 1단계에서 지지도를 쭉 보고 의미 없는 애들 다 없애자. 10% 전체 물량의 전체 사용자의 10% 이상이 구매하지 않은 물건은 다 지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 대상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상품들을 어떤 조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다라는 형태로 이제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품이 뭐 어떤 제품하고 같이 합쳐서 몇 퍼센트, 어떤 조건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하나의 벡터처럼 조건마다 이제 이 상품이 구매되는 성향들을 퍼센테이지로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사 제품군들을 모아서 분석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연관 규칙이다 보니까 이게 클러스터링하고 좀 다른데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이라든가 아이템에 대해서 벡터가 설정이 되면 그 벡터가 다쳐온 평면 안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뭐 K-민즈를 돌리거나 DB 스캔을 돌렸잖아요. 근데 이 유사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물론 같은 다차원이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연관성을 계산하느냐라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이 벡터로 표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유사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제품을 샀으면 A라는 제품을 산 사람한테는 B를 추천해야 돼라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 4차원 척도 안에서 A를 찍어주고 난 다음에 A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애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정하지? 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클러스터링에서 잘 알고 있었던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유클리디안 유사도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떤 벡터 데이터들을 막 다루실 때 어떤 벡터를 선정하고 그럼 공간에서 어떤 뭐 건축물을 선정한다거나 선정한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걸 어떻게 찾지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기초적인 알고리즘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유클리디안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 안에 다차원 좌표 안에 여기 이런 점이 있으면 얘랑 요 점이랑 요 거리를 직선 거리를 저희가 계산하잖아요. 직선 거리를 계산해서 요 길이가 얼마 이하면 유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도 많이 써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뒤에서 이제 저희 그 소스 코드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데이터 중에 벡터로 표시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벡터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치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실은 원점으로부터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그려진 점이잖아요. 그려진 점인데 지우고 갈게요. 좌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은 원점으로부터 이런 방향성을 가진 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은 원점에서부터 이런 방향성을 가진 점이거든요. 그러면 요 코사인 각도를 구하면, 우리가 그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으면 얘는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고, 직각 아니네요. 이렇게 그릴게요.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완전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벡터라는 게 어쨌든 방향성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은 저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굉장히 먼 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이 굉장히 먼 점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연관 분석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까는 물량을 무조건 구매했으면 한 건, 구매 안 했으면 0건으로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구매한 물건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되게 자주 와서 구매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과자도 10개 샀고 맥주도 10개를 샀어. 장바구니에서. 10개, 10개씩 사가지고 10개, 10개 찍었어요. 10개가 됐는데 B라는 사람은 가족이 적어. 혼자야. 그래서 과자 하나하고 맥주 하나 샀어요. 그럼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를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은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이 원점에서부터의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모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벡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 분석이나 저희가 이제 협업 필터링 쪽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언어 모델이나 이런 데도 많이 쓰고요.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 자체가 코사인 함수 보시면 0에서부터 이제 1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1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면 180도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같은 방향성인 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에 가까운 거죠. 네. 그리고 0이라고 하면은 거의 직교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다 정도 수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피어슨 유사도.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 그래서 앞에 데이터가 A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A라는 아이템이 여러 사람에 거쳐가지고 1, 0, 0, 1, 1, 1, 1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B라는 아이템이 0, 1, 1 완전히 반대로 구매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둘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런 상관관계일 경우에는 이제 피어슨 유사도에서 이제 0에 가깝겠죠. 직교하니까. 근데 만약에 거의 똑같이 구매가 돼요. 한두 건 빼고 거의 똑같이 구매가 된다. 그러면 피어슨 유사도는 굉장히 높겠죠. 규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사인 벡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만 본 거고요. 얘는 이 방향성에서 과자를 10개를 사고 그 다음에 맥주를 하나 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피어슨 유사도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는 벡터가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비교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차원 공간 안에서 어떤 척도를 가지고 유사성을 결정할 건지를 잘 결정해야 돼요. 예. 과자랑 맥주를 잡혀에 어떻게 놨나요? 과자랑 맥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실제로 썼다고 하면 과자에 여기 뭐 5개, 그다음에 뭐 여기 10개 이렇게 하면은 뭐 만약에 이 고객만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다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공간 좌표 안에서 5, 0, 10이니까 뭐 5, 그다음에 여긴 0, 0이니까 0으로 오고 그다음에 10이니까 여기쯤 해가지고 요쯤에 이제 점이 잘. 그러면 이거를 원점으로부터 이제 각도를 계산해가지고 코사인을 뽑거나, 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다차원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는 없어요. 눈으로 2차원으로 만드는 이유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으니까 2차원 벡터를 많이 자꾸 데이터 축소를 시켜가지고 2차원을 자꾸 만들려는 성향이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고, 실은 다차원 텐서로 넘어가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지. 상상만 하는 거지. 그래서 2차원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여기까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도 함수를 이용해서 추천을 해요. 예, 아이템을 연관 분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확률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벡터화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보든지 아니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보든지 아니면은 지금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걸 봐가지고 얘가 제일 유사한 것 같아 라고 추천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관규칙 쪽은 여기서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계산해내느냐, 그 다음에 대충 생략해서 제일 중요한 것만 계산해내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